네, 10시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사회민주당 대변인 임명희입니다. 저희 사회민주당은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연합정당의 이름으로 함께 선거를 치렀습니다. 이에 사회민주당 공동대표인 한창민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선거 이후 빠른 제명 절차 과정을 거쳐 현재 사회민주당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이에 사회민주당 한창민 당선인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민주당의 비전과 의정 활동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당선인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당선인 신분으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사회민주당 22대 국회 당선인 한창민입니다.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22대 국회 당선인 한창민입니다. 저는 민생국회, 개혁국회를 만들기 위해 결성된 범진보정치연합체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후보로 당선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사회민주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시민참여 진보정당 사회민주당을 통해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민주당은 민주당보다 노무현답게, 정의당보다 노회찬답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출발한 새로운 진보정당입니다. 간 만들어진 정당이지만 사회민주당에는 지난 20년 진보정당의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으로 사회개혁을 이끌어냄으로써 진보정당이 있던 자리, 일하는 사람들의 자리, 보통 서민들을 위한 정치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출발했습니다.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 저와 사회민주당의 동료들은 창당 후 선거제도 개혁과 연합정치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으며 해방 이후 최초의 선거연합정당의 성공을 위해 앞장섰습니다. 그 결과로 22대 총선의 범야권 승리의 견인차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총선에 사회민주당과 범민주진영에 보내준 지지와 응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22대 국회는 윤석열 검찰 독재의 폭주를 심판한 선거였습니다. 무너진 민주주의와 민생을 되살리려는 국민 명령의 선거였습니다. 저와 사회민주당은 그 준엄한 명령에 충실한 대의자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만들어준 범야권 192석의 의미를 받들어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폭정을 끝장낼 것입니다. 무도한 정권의 책임을 묻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데 선두에 설 것입니다. 불의한 권력을 반드시 민주주의와 역사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다짐합니다. 사회민주당은 정권 심판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심판 너머의 세상, 2017년 평화촛불이 상상했던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실망하고 잊혀지고 패배하고 상처받았던 그 자유롭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의 꿈을 되살려낼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 중단 없는 개혁을 통해서 국가의 역할과 정치의 소명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꼭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한창민과 사회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정치개혁의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대전환기의 한국 사회가 과감한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국 곳곳에서 새로운 정치의 열망이 불타올라야 합니다. 저출산과 지역소멸, 이기에 대응하려면 새로운 정치를 열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선거, 정당법 등 낡은 정치관료법을 개정,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완전연동형 선거제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와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하고 지역정당 설립을 가능하게 하는 정당법 개정에도 앞장설 것입니다. 완전연동형과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새로운 연합정치의 긍정성을 확장시킬 것이며 국민의 다양한 선택이 조화를 이뤄 정치적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것입니다. 지방 자치단체장의 결선투표제와 지역정당 설립은 지역 민의가 더 크게 반영되는 정치, 지역 주민들의 정치 참여를 더 크게 여는 길이 될 것입니다. 국회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에도 힘쓰겠습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가 개혁국회, 민생국회를 더 크게 실현하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내고 소통할 것입니다. 더 좋은 정책으로 경쟁하고 더 많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동료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국회가 달라져야 민생이 달라집니다. 국회 운영의 변화가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던 노회찬 대표님의 연합정치를 그 정치의 뜻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만들어주신 의정활동의 기회를 모두를 위한 정치개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또한 한창민과 사회민주당은 사는 게 달라지는 정치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민생이 급속도로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로 서민의 삶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대전환기에 놓인 선진국 대한민국은 지금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정치적 소임은 국가의 역할을 새롭게 세우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최종 책임자입니다. 잘못된 재정 건전성의 신화를 부수어서 극심한 불평등을 해소해내야 합니다. 기술혁명과 AI 시대가 열고 있는 새로운 부의 창출이 덜 일화돼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시대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회민주당과 한창민은 혁신적 복지국가의 실현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을 것입니다. 교육, 일자리, 주거, 의료 4대 국가 책임제를 통해 더 자유롭고 더 평등하고 실패가 두렵지 않고 새로운 도전이 가능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의정활동부터 정당활동에 모든 것을 집중하겠습니다. 인류 생존의 촌각을 다투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도 앞장설 것입니다. 22대 동료 당선인들과 함께 요구한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와 기후에너지 부총리 신설을 시작으로 기후국회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눈앞에 있기만 막는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 시범 실시의 자원을 마련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토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대응이 전환기의 국가 시스템을 만드는 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미 이 길을 가고 있는 여러 동료 정치인들과 정당들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좋은 진보 정치는 모든 사람과 삶을 소중히 여기고 변화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입니다. 그런 진보 정치가 더 큰 개혁을 이루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회민주당과 한창민이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새로운 진보 정치, 신뢰의 정치를
복원하겠습니다. 진보 정치가 든든한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길을 다시 열겠습니다. 불의하고 사악한 권력에는 가장 앞서 싸우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더없이 따뜻하고 겸손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진정한 시민 참여 정치를 구현하여 정치의 상상력을 확대하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집이듯이 사회민주당과 한창민의 정치는 국민의 사연이 모이는 곳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경청하고 직면한 문제를 함께 풀어갈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과 함께 더 나은 국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치를 새롭게, 복지를 강하게, 사회민주당이 있는 국회와 없는 국회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저 한창민과 사회민주당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국민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저 한창민과 사회민주당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정치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서시면 시작할게요. 티켓 있으신 분이 가까이 오시는데, 네네,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먼저 마스크 쓰고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감기에 걸려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마스크 쓰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동물권에 대한 인식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의 변화는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개식용 금지법 등 제도적인 성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있기까지 동물권 보호에 앞장서온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매우 컸는데요. 그런 단체들 가운데 동물권 행동 카라라는 단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 카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동물권을 위해서 헌신해온 시민단체에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이 생긴 것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카라 노조와 카라 집행부 사이에 현재 임단협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활동가들이 고통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일반노조 서울지부 카라 지회는 임단협을 통해 사측인 카라 집행부를 상대로 단체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을 이유로 지난 4월 25일 교섭 결렬이 선언됐고 전체 조합원 회의를 통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통해 5월 10일에 100%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되었습니다. 이런 노조의 입장에 카라 집행부는 노조가 일방적으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카라의 정상화를 바라는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모여 동물권 행동 카라를 걱정하는 시민 모임과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카라 노조를 지지하며 카라 집행부의 협상 복귀를 촉구하는 국회 기자회견을 요청하셨습니다. 하루속히 카라 노조와 집행부 사이에 협상이 재개되어 지금까지 오랜 시간 우리 사회의 동물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온 카라가 더 투명하고 더 단단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기자회견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후의 기자회견은 사회를 봐주시는 분께서 구체적으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카라 노조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시민단체 그다음에 카라의 후원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공대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지금 진행하게 됐고요. 저희 오늘 참석하신 분들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대위 위원장으로요 우희종 서울대 명예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조국혁신당 당선인 김재원 국회의원 당선인 지금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공대위 부위원장으로요 전 카라 이사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박종무 부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민변 이게 아무래도 노동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민변 노동위원회에서 이선민 변호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또 민변 동물권 소위원회에서 김소리 변호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윤경 작가님 같이 공대위에 참여해서 오늘 참석해 주셨고요. 또 우리 카라 노동조합에서 또 함께 이 자리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조합원도 인사 같이 해주시죠.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발언은 짧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대위가 왜 구성됐고 우리는 나설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해서 공대위 위원장을 맡고 계신 우희종 교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공대위 위원장을 맡은 서울대학교의 우희종 교수입니다. 사실 수의과대학에 한 30년 재직하면서 그동안 카라와 늘 함께 활동했던 입장에서 오늘 이 자리가 무척 좀 우려되고 또 마음 아픈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카라라고 하는 단체는 대표적인 우리 사회에서의 동물을 위한 동물을 존중하는 단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동물과 사람이 함께 가는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전형적인 우리 사회의 단체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알게 된 것은 그러한 어떤 동물에 대한 어떤 존중과 사람에 대한 존중이 함께 가지 않는다는 것을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 활동가들의 그 뜨거운 열정과 또 그러한 동물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을 제대로 꽃피게 해줄 수 있는 단체인 카라가 의외로 그런 어떤 열정이나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희생을 통한 동물 사랑이라는 형태의 왜곡된 모습이라는 것을 알리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동안 그 친하게 지냈던 이 카라의 집행부와 이런 그 제대로 된 타협과 조율이 가장 시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공대위를 맡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상황은 결코 동물에 대한 어떤 의견 차나 서로의 어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게 아니라 결국 그러한 활동가들의 노동권이 기반한 인권, 어쩌면 이 생명권이죠. 이 카라가 추구하는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카라 노조 측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집행부와 좋은 결과 있도록 서로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카라는 대표적인 동물보호 단체입니다. 한 해 예산이 65억 원에 이를 정도로 그 동물보호 단체의 규모를 넘어서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시민 사회 단체 중에 재정 규모로 보면 하나가 됐고 회원도 2만 명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좀 카라가 좀 더 민주적으로 운영이 돼야 한국의 시민 운동, 동물보호 운동이 발전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켜봐주고 계시고요. 오늘 이 기자회견도 우리 정의당 장혜영 의원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발언으로는요. 조국혁신당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된 김재원 당선인의 지지 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점점 기후 악화와 그다음에 뭐 어나더 팬데믹 뭐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은 시대입니다.
또한 인간이 살아옴에 있어서 환경과 그다음에 동물을 착취를 해서 지금까지의 인간의 시대가 이루어진 것을 보아할 때 인간은 앞으로는 더욱더 동물과의 공존을 생각하며 이 지구 환경을 지켜가는 데 앞서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동물권 단체 카라는 굉장히 그동안 좋은 활동들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이 자리에까지 되었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 발생한 문제에 있어서는 동물을 위해서 어쩌면은 인간이 또 착취를 당하고 양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모순적인 현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인간과 동물과의 공존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으로서 다른 한쪽의 부족함을 채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공론화되고 그리고 좋은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의 그런 토론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공대위가 출범한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서 이 문제를 앞으로의 이제 인간의 미래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그리고 좋은 방법을 찾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힘을 보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국회에서 동물권을 위해서도 힘차게 또 많이 활동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문제가 노동 문제잖아요. 그래갖고 카라 사측에서 얘기하는 것과 뭐 노조 측에서 얘기하는 게 막 서로 다르고 그런데 저희 공대위에서는 노조 측이 지금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카라 사측에서는 교섭을 회피하는 그런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언은요 민변 노동위원회 이선민 변호사님께서 관련된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동물권 행동 카라의 노조가 설립되었습니다.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단체 활동가도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으로 생활하는 생활인입니다. 활동가들의 노동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건강한 노동자가 건강한 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노조 설립 이후에 카라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들, 간부들에 대한 징계, 12차 교섭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 모습, 새로운 노조 설립 움직임 등 이런 모습들은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카라는 노조의 설립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고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어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와 그가 원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는 노동자 개인이 누리는 헌법상 당결권의 내용입니다. 누구에게나 노동조합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카라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에 성실히 임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파업 찬성률이 100%가 나왔다고 합니다.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이미 싸움을 결의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노사가 조정이 이루어져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저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자들의 곁에 함께 연대할 것입니다. 카라의 활동가들이 존중받고 그 활동가들이 동물의 권익을 지키는 활동을 하는 그런 건강한 카라가 되길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발언은요, 그 카라 전 이사님입니다. 이전에 이사로 활동하시면서 카라 내부의 여러 가지 좀 비민주적이고 개선해야 될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좀 제기하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안 됐고 본인이 거의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카라를 좀 나오시게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현직 수의사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여러 가지 책도 저희한테 많이 저수를 해주신 우리 대책위 부위원장님입니다. 박종무 부위원장님의 마지막 발언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부터 21년까지 이사를 지낸 박종무입니다. 카라 노조의 전지영 대표 단체 사유화와 셀프 연임 주장에 대해 카라는 정관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를 하던 당시에 전인경 상임이사는 여러 안건에 대해 다수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결정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보며 이사회 다수는 전진경 상임이사가 단독 대표가 되는 경우 단체와
단체 구성원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전인경 상임이사의 단독 대표 추대는 불가하다고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정관에 명시된 대로 공동대표제를 조속히 이행하고 공동대표 중 1인으로 전진경 상임이사를 추대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총회에서 전임 대표는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대의원들이 자신에게 위임한 표를 이용하여 의사의 의결사항이 아닌 다수 이사의 연임 부결과 해임, 그리고 전진경 상임이사를 단독 대표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이사회에서 총회에 상정한 위안을 의결하도록 한 정관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였습니다. 이후 대표에 취임한 전진경 대표는 이듬해 총회에서 공동대표 조항을 삭제하고 대표이사 1인 이상 3인 이하로 정관을 변경하는 등 몇 개의 정관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변경에 대해 카라는 정상적인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당시 이사회 기록을 보면 어떤 정관 조항을 어떤 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인지 정관 변경에 대한 논의 기록이 없었습니다. 전진경 대표는 카라 노조의 이사 셀프 연임에 대한 문제 제기에 정관에 따른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셀프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 정관 변경이 정당한 방식이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 활동가들이 여러 요구에 대해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 이사회 회의록에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전진경 대표는 더 이상 이사회 그늘 뒤에 숨어서 카라 노조의 정당한 주장을 회피하지 말고 카라 노조를 단체를 운영하는 동반자로 존중하고 협의의 장에 나올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낭독이 있겠는데요. 제가 제 소개를 안 했습니다. 저는 지금 성공회대 동물아카데미 주임 교수를 맡고 있는 정경섭이고요. 지금 여기 공대위 지금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안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 것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관련해서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자회견 낭독 우리 김소리 변호사님 낭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동물권 행동 카라는 누구의 것인가? 2003년에 시작한 동물권 단체 카라는 20년 만에 한국을 대표하는 동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반상근 활동가 1인으로 시작한 개식용 종식을 위한 모임 아름품은 현재 활동가 60여 명, 한 해 예산 65억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의 시민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카라의 성장은 현재 대표와 임원들이 만들어낸 개인의 업적이 아닙니다. 자신을 갈아서 일해왔던 수많은 활동가들과 동물 복지와 동물권 향상을 위해 단체를 후원하고 지지해온 수만 명의 후원 회원들이 함께 이룬 것입니다. 그렇게 일궈온 소중한 동물단체가 3년 전 전진경 대표가 취임하면서 카라 안에서 잡음들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표가 단체의 초기 멤버였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헌신하며 활동해왔다는 이유로 단체를 개인의 것으로 착각하고 카라라는 단체를 사유화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전진경 대표는 취임 이후 이사회를 친대표 성향의 인물로 구성하여 견제 기능을 없애고 활동가 의사결정기구인 집행위원회나 전체 활동가 회의를 무력화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대표가 지정하는 인물로 구성하는 등 의사결정 권한을 대표 한 명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카라의 사유화는 대의원 총회를 무시하고 밀실회의에서 날치기로 셀프 연임을 결의하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대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지만 날치기 연임은 시민단체의 정신을 훼손하고 후원 회원들을 무시하는 반민주적인 결정입니다. 대표의 단체 사유화로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을까요? 활동가들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을 넘어 일상과 노동이 분리되지 않는 조건에서 노동권 운동 하나만을 보고 버텨왔습니다. 활동가들이 없는 시간을 쪼개 조직 문화를 공부하고 노동조합을 만든 것은 20년 전 주먹구구식 운영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카라는 한 해 사업 예산 65억, 후원 회원 1만 8천 명이라는 거대한 시민단체의 규모에 걸맞는 체계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표와 이사회는 노동조합을 경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언론을 왜곡하고 교모하게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카라 공식 홈페이지에는 노동조합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고 활동가들의 징계가 정당한 것처럼 보이도록 게시물을 올리고 있으며 조합원인 활동가들을 주요 업무에서 배제하고 복수노조 설립을 활동가들 사이에 긴장된 분위기를 유발하는 등 시민단체에서 보기 힘든 노조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탄압은 노무법인의 거액 유료 자문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민단체들이 그러하듯 카라 역시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전진경 대표의 노조 탄압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자행되고 있는 데다 이는 모두 후원금으로 쓰인다는 사실 역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대표 1인에게 집중된 권한으로 인한 부실한 조직 체계와 구멍 나버린 노동권은 결국 구조된 동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성과와 수치에 집착하는 대규모 동물 구조는 단체의 몸집만 키울 뿐 동물들의 안정적인 돌봄이나 입양으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고스란히 동물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활동가의 죄책, 후원 회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자책으로 이어집니다. 활동가들이 겪는 무력감은 퇴사로 이어지고 동료의 빈자리는 악순환을 가속합니다. 3년간 도봄센터에서 지내는 동물은 440명으로 200% 증가, 활동가 48명 퇴사라는 숫자는 미성숙한 조직의 악순환을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활동가들이 노동권 보장이 구조된 동물들의 동물복지와 별개가 아닌 이유입니다. 카라를 걱정하는 시민들의 모임은 동물권 행동 카라가 우리 사회의 동물 권리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 활동가들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심정으로 동물을 구조하고 자신의 삶을 갈아서 헌신적으로 돌봄을 해오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각자의 자리에서 후원과 연대로 카라의 활동에 함께해 왔습니다. 현재 카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유와 사태를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던 이유입니다. 카라의 활동은 활동가들의 노동으로 구성되기에 활동가들의 노동권 보장, 사유와 사태 해결은 별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활동가들의 노동권 보장은 동물들의 동물권과도 별개가 아닙니다. 이에 카라를 걱정하는 시민들의 모임은 사유와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을 나누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카라를 걱정하는 시민 모임과 공동대책위원회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하나, 전진경 대표는 단체의 사유화를 멈추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라. 8차 개정 정관의 15조 4항, 모든 임원은 이사회 전원의 동의가 있을 시 2차 예한에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은 어떤 과정을 거쳐 변경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라. 대표의 날치기 연임에 대해 전진경 대표는 공식 사과하고 임원들은 전원 사퇴하라. 인사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라. 둘, 구조된 동물들의 입양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복지를 개선하라. 무리한 구조와 수용을 멈추고 동물 복지를 해치지 않는 수준으로 적정 개체수를 제한하라. 입양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입양 과정을 객관적으로 진행하라. 안정적인 동물 돌봄을 위해 적정 인력을 충원하라. 셋, 활동가도 노동자다. 동물에게 동물권이 있듯 노동자에게 노동권이 있음을 인정하라. 정규직 채용 원칙을 지키고 현재 단기 계약직은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하라. 단기 채용 필요 시 노동조합과 합의하고 단기 채용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혀라. 노조 탄압을 멈추고 노동조합을 경영 파트너로 인정하라. 넷, 대표와 임원진은 초심을 잊지 말고 후원 회원들과 정직하게 소통하라. 3년 전부터 사라진 후원 회원 정기 모임 등 활동가와 회원들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라. 대표와 신임 그룹장의 연봉 등 후원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상입니다. 네, 긴 시간 기자회견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기자회견 다시 한번 이렇게 열게 만들어주신 장혜원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또 오늘 바쁘신데 참석해주신 김재원 조국혁신당 당선인한테도 감사드립니다. 또 무엇보다도 지금 힘겹게 동물과 함께 하고 있으면서 또 사측하고도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데 또 좌절도 하고 있는 그렇지만 또 힘을 내고 있는 우리 카라 노동조합
조합원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요 나가서 옆에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공대위는 앞으로 카라 후원 회원 그리고 동물을 사랑하는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4.10 총선 민의를 수렴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준비된 이 회견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시 국회의원 윤호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많은 국민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불과 한 달 전 22대 총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은 윤 대통령이 선거에 표출된 민의를 최소한은 담아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첫 영수회담도 있었기에 대통령이 그래도 조금은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뀐 건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과 역행하는 반민심 회견을 통해 스스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영수회담의 주요 의제였던 김건희 여사 특검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고 국회에서 의결한 최혜병 특검도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국정기조의 전환과 관련해서도 성찰이나 변화는커녕 오히려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할 게 없다는 것이 백일화에 드러난 회견이었습니다.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의 깃발을 들어주셨습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이 해온 일들을 보니 앞으로 3년은 정말 이대로 안 되겠다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달라는 호소와 분노가 동시에 담긴 선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년 윤석열 대통령은 삼권 분립의 헌정 질서를 유린하며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해 왔습니다. 국회 의결을 받은 야당 추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를 7개월 넘도록 제거하지 않아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하는 길로 내몰았습니다. 국회가 의결에 통과시킨 법률안을 9번째 거부했고 최혜병 특검마저 거부한다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0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유일한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이 기록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또 경신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의결에 통과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위한 헌법적 장치로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가족이나 측근 수호를 위한 사적 행사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 분립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면서 남용되고 있는 이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 이제 제한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당적 이탈도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여당 당적을 가지고 있다 보니
민생 현안이나 국가적 대사, 미래를 챙기는 국정보다는 대통령의 지지 세력과 자당 그리고 야당을 반대하기 위한 반대의 정쟁, 반대하기 위한 반대의 정쟁만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제가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도 무당적을 제도화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2대 국회의 첫 임무로서 대통령의 권한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를 원포인트 개헌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건강한 관계를 제도화하고 정치와 국정의 헌법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이번 22대 국회도 22대 총선에 담긴 민의를 온전히 받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국회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눈앞의 민생 해결은 물론 다가올 미래를 향해서도 한 치 앞을 헤쳐나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원포인트 개헌을 하게 된다면 차제에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헌법에 들어와 있는 검사의 직무 관련 규정도 삭제하여 국민의 자유권 보장 조항으로 복원합시다. 22대 국회 개헌과 함께 이 일들을 신속하게 처리합시다. 그동안 우리는 수없이 많은 헌법 개정 논의를 해왔습니다. 개헌특위 구성만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 체계가 경성 헌법인 관계로 노태우 정권 제6공화국 이래 단 한 번도 헌법을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헌법 개정 논의를 할 때마다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해 모든 것을 다 담아내려고 하다 보니 결국 아무것도 담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번 원포인트 개헌을 필두로 우리도 이제 시대의 필요와 국민의 요구에 따라 여야가 합의하면 언제든 부분적으로 헌법을 수정할 수 있는 연성 헌법 시대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제7공화국으로 가는 전면적 개헌을 이뤄내기 어렵다면 수정 6공화국 헌법으로의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더 온당한 길이고 국민의 뜻을 더 바르고 빠르게 수용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2대 국회 개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총선 민의를 충실히 담아내는 그런 국회, 또 헌법 정신이 제대로 지켜지는 민주주의 토양이 비옥해지는 그런 국회, 더 나은 자유와 경제 발전을 이루는 나라, 또 국민의 삶이 나날이 행복해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국회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원포인트 개헌입니다. 22대 국회를 만들어주신 국민 여러분의 뜻을 국회가 반드시 받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사항 밖에서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뒤에 카메라 네, 죄송합니다. 뒷감, 예.
예, 다시 하겠습니다.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통령 결사 보위가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입니까? 집권 여당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연직을 포함한 7명 비대위원회 면면을 보면 과연 비상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직인 추경호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으로 민생 파탄의 주범입니다. 정책위 의장에 내정된 정점식 의원은 검찰 출신으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네거티브 검증 단장을 맡았습니다. 여기에 이토 히로부미를 두고 일본이 키운 인재라고 당당하게 주장한 성일종 의원이 사무총장에 내정되었습니다. 지명직 비대위원 4명 중 검찰 출신인 유상범 의원을 비롯하여 엄태영, 전주의 의원은 모두 친윤계로 익히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는 국민의 단호한 심판에 따라 지난 총선 참패 이후 꾸려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무려 4번째 비대위입니다. 그러나 딱 한 달이 지난 지금 국민의힘은 총선 민심을 깡그리 잊었거나 또는 노골적으로 거부하기로 결심한 모양새입니다. 다시 친윤계로 가득 채운 비대위로 도대체 무엇을 혁신하고 반성하고 성찰할 수나 있겠습니까? 위기라는 인식조차 전혀 못하는 집권 여당을 두고 우리 국민들은 심각한 위기를 느낍니다. 비상대책위원회란 이름이 아깝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느닷없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면제를 꺼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의 핵심 이유는 민생 파탄이기도 합니다. 노골적이고도 집요한 부자 감세에 천문학적인 세수 펑크에 무능한 통화 정책으로 국가 재정이 파탄 직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보다 민생 회복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제1야당 원내대표의 입에서 나온 부자 감세 옹호 발언에 무척이나 당혹스럽습니다. 당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개인 발언으로 확대 해석된 측면이 있다고 진화에는 나섰으나 과반을 훌쩍 넘는 초거대 제1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어떻게 사소한 개인 발언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전 정부에서 이념적 틀에서 부동산 세제를 밀어붙여 실패를 경험했다는 진단에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세제는 이념적 틀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직접적인 민생의 영역이며 공정과 공평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종부세를 흔들 때가 아니라 민생 회복에 온 힘을 다하여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진보당 부대변인 김도연입니다. 오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총 2건입니다. 이틀막 경호차장이 병무청장으로 승진이라고요? 윤석열식 보훈 인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심기 경호에 대한 보훈을 제대로 했습니다. 어제 김종철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병무청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김종철 차장은 지난 3번의 입틀막이 있는 동안
경호처장과 함께 책임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 경호를 담당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인사입니다. 경질을 해도 모자른 판에 사실상 승진이라니 이쯤 되면 국민과 싸우겠다는 뜻 아닙니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을 막고 청년이 미래라면서도 R&D 예산 복원을 요구한 청년의 입도 막아 국민의 지탄을 받았지만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역대 대통령 취임 2년 지지율 중 최저인 24%는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잘했는데 국민이 문제라고 표현하는 대통령. 자신의 심기에 거슬리면 입부터 막고 보는 대통령을 어느 누가 용납하고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젠 정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국민은 꾸준히 입틀막에 대해 비판하고 민심을 제대로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들을 생각이 없으니 이젠 국민과 헤어져 각자의 길을 가야 할 차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송지은 씨 결혼이 장애 극복입니까? 장애는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송지은 씨가 결혼을 합니다. 상대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박유 씨입니다. 두 사람의 결혼 소식에 축하만 하기도 부족한데 마음 한편에 불편한 문장이 보입니다. 전신마비 극복, 바로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입니다. 수많은 기사에 두 사람의 결혼을 장애 극복이라며 쏟아냈습니다. 동시에 이 표현을 본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에게는 대못이 박혔습니다. 극복하지 못한 자기 모습을 한탄하며 오늘도 문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망설일 것입니다. 장애는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장애를 갖고 살아갑니다. 평생을 장애가 없이 산다고 생각해도 나이가 들면 누구는 시력이 떨어져 안경을 쓰고 어떤 이는 청력이 떨어져 보청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중만 다를 뿐 모두가 장애입니다. 물론 노화가 아니더라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 따라 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언론에서 장애를 극복했다는 표현을 쓴다면 국민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장애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을 실패자로 바라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식 등록 장애인 비율은 5.2%입니다. 물론 등록 기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장애인은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장애인이 특별하고 극복해야 하는 존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장애인을 존재 자체로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사무처 공보기획관입니다. 5월 셋째 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일정입니다. 금요일 5월 17일 오전 10시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의원실 정책 세미나는 모두 5건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양의원형, 우원식, 의원실 등 주체로 원전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연속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요일 5월 16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윤창현 의원실,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 주최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국회 사무처와 소속기관의 주요 행사 및 발간물입니다. 5월 국회 문화극장이 목요일 오후 7시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문화극장에서는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수상작을 상영할 예정입니다. 국회 도서관은 오늘 인공지능과 일자리의 미래에 관한 더 현안 제10호를 배관합니다. 예산정책처는 내일 농축수산물 물가 동향 분석을 주제로 나보포커스 제70호를 발간합니다. 다음은 지난주 접수안입니다. 지난주에는 새만금 사업의 용지 매립,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법률안 2건, 결의안 1건 등 총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주 국민동의 청원 현황입니다. 지난주 새롭게 공개된 청원은 소상공인 배달 자영업 지원 및 배달비에 관한 청원 등 총 6건으로 지난주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해서 현재 동의 진행 중인 청원은 총 32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이메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정리의 브리핑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녹화에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오늘 2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통령 결사 보위가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입니까? 집권 여당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연직을 포함한 7명 비대위원의 면면을 보면 과연 비상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직인 추경호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으로 민생 파탄의 주범입니다. 정책위 의장에 내정된 정점식 의원은 검찰 출신으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네거티브 검증 단장을 맡았습니다. 여기에 이토 히로부미를 두고 일본이 키운 인재라고 당당하게 주장했던 성일종 의원이 사무총장에 내정되었습니다. 지명직 비대위원 중에서도 4명 중 검찰 출신인 유상범 의원을 비롯하여 엄태영, 전주의 의원은 모두 친윤계로 익히 알려진 바입니다. 국정기조를 전환하라는 국민의 단호한 심판에 따라 지난 총선 참패 이후 꾸려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무려 4번째 비대위원회입니다. 그러나 딱 한 달이 지난 지금 국민의힘은 총선 민심을 깡그리 잊었거나 또는 노골적으로 거부하기로 결심한 모양새입니다. 다시 친윤계로 가득 채운 비대위에서 도대체 무엇을 혁신하고 반성하고 성찰할 수나 있겠습니까? 위기라는 인식조차 전혀 못하는 집권 여당을 두고 우리 국민들은 심각한 위기를 느낍니다.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이름이 아깝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느닷없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면제를 꺼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의 핵심 이유는 민생 파탄이기도 했습니다. 노골적이고 집요한 부자 감세에 천문학적인 세수 펑크에 무능한 통화정책으로 국가 재정이 파탄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보다 민생 회복에 기울여야 할 제1야당 원내대표의 입에서 나온 부자 감세 옹호 발언에 무척이나 당혹스럽습니다.
당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개인 발언으로 확대 해석된 측면이 있다고 진화에는 나섰습니다만 과반을 훌쩍 넘는 초거대 제1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어떻게 사소한 개인 발언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전 정부에서 이념적 틀에서 부동산 세제를 밀어붙여 실패를 경험했다는 진단에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세제는 이념적 틀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직접적인 민생의 영역이며 공정과 공평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종부세를 흔들 때가 아니라 민생 회복에 온 힘을 다하여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진보당 부대변인 신하섭입니다. 오전 2건 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편향적인 최저임금위원회 민생 숨통 조일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위원회에 친정부 성향의 공익위원들을 대거 배치했습니다. 물가 인상에 미치지도 못해 사실상 삭감된 것이나 다를 바 없었던 지난 최저임금 결정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 뻔합니다. 민생의 숨통을 조이겠다는 선언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늘 공익위원이 노사 사이에서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름처럼 공익에 판단해야 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처럼 공익을 위해 판단해야 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는 늘 사측 편향적인 인물들로 채워져 왔습니다. 이번 공익위원회 일부는 주 69시간제로 논란을 일으킨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노동자들의 권리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제안하기도 했던 곳입니다. 공익위원들의 인식이 이러니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은커녕 깎이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특히 지난 최저임금위에서 사퇴 요구가 컸던 권순원 교수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골적인 사측 편향적 행보로 노동계의 항의가 빗발쳤던 인물인데 작년과 같은 갈등이 반복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민생의 어려움이 풀리지 않아 송구하다고 말했지만 역시나 말뿐이었습니다. 반노동 국정기조에 단 한치의 변화도 없이 민생이 풀리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당근하다 세금 날벼락, 제발 민생 생각 좀 하십시오. 국세청이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납부를 안내했다고 합니다. 소위 업자에게 세금을 거두기 위함이라지만 이 과정에서 일반 이용자들에게까지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국세청의 일 처리부터 부족했습니다. 판매글에 적힌 금액대로 과세했다는데 다양한 국민들의 거래 행태를 무시하고 손쉬운 방법만 택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날리고 보자는 식이 아니라 확실한 사업자부터 과세하는 행정의 세심함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입니까? 소명은 개별 국민의 몫인데다 불필요한 행정의 낭비는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중고거래하는 국민들에게까지 세금 납부장이 날아가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금투세, 부동산세, 기업세는 악마화하며 세금 깎아주기에 열을 올리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세수 펑크를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막습니까? 이러니 부자들만 위하고 서민들은 나 몰라라 한다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가 팍팍하니 중고거래도 우리 삶의 풍경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국민들은 살림에 보태기 위해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는데 나라가 보탬이 되기는커녕 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발 민생 생각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윤종군입니다. 예, 오전 브리핑 두 건 진행하겠습니다. 진실규명이 대통령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법무부가 0.8%에 불과한 인용률을 뚫고서 최혜병 순직과 은폐 시도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출국 금지를 해제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가 법리대로 판단했다면 있을 수 없는 결정입니다. 대통령실의 의지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임이 자명합니다. 오늘 보도에 따르면 해병대원 사망 이틀 뒤 대통령실 측의 요구로 해병대 수사단 측이 대통령실 측에 수사 계획서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이 사건 초기부터 수사에 관여하려 한 정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이 잊혀된 사건을 회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 장관이 이렇게 무리를 한 것은 대통령의 경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혜병 순직과 은폐에 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종섭 전 장관의 뒤에 숨어 있는 진짜 권력자인 대통령실을 조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수처 수사는 언제 이종섭 전 장관을 넘어 대통령실까지 나아갈지 알 수 없습니다. 최혜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대통령실을 조사해야 합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은 죄가 없고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 규명의 길을 막지 말고 특검법을 수용하십시오. 예,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윤석열 정권은 위헌을 핑계로 민생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특별조치법에 관해 헌법상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기 때문에 위헌적 법률이라고 강변하고 나섰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 입법으로 비용과 예산이 들어가는 모든 법률에 관해 위헌 소지를 들어 반대하실 셈인지 묻습니다. 각종 특별법으로 공공시설을 지을 때도 비용과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건 역시 위헌인지 답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가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이유는 민생을 살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국가가 최소한의 노력을 하자는 것입니다.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부총리가 헌법 제119조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1조 다시 하겠습니다.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부총리가 헌법 제119조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1조에 명시된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외면하고 예산 편성권만 따지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우리 경제와 민생이 처한 총체적인 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고는 있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표출된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을 듣기는 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국가가 민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때입니다. 국민의 삶이 먼저입니다. 행정부의 권한이 국민의 삶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위헌 핑계 대지 말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야당의 제안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대변인 김민수입니다. 시작해도 될까요? 네. 온마이크 한 건 진행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말 한마디에 차렷, 열중시어, 복명복창까지 하는 수준의 민주당 행태는 대한민국의 재앙입니다. 민주당은 입으로 민심을 외치며 정작 행동은 면심만 쫓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도 국회의장 후보도 이재명 대표의 입만 바라보는 웃지 못할 광경입니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배지를 달기도 전에 웃선 눈치 보는 법부터 배우며 정쟁용 선전 성동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고 최상병 특검법은 되려 정상적인 수사를 방해하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존재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을 공격하고 법체계에 대한 와해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당화된 이재명의 민주당은 외쳐왔던 민생은 팽개친 채 이 대표를 끝까지 방탄해야 한다는 확고한 목표만 바라보며 폭주하고 있습니다. 숱한 범죄 혐의를 가리고 선동하기 위해서는 국가 체제를 흔들어야 하니 의회 독재를 시도하고 위헌적 발언과 정책 추진을 일삼으며 탄핵까지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사당화된 민주당은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장악을 끊임없이 시도하며 국가 방향성마저 멋대로 주무르려 들고 있습니다. 외교 문제도 오직 정쟁으로 몰고 가는 지독한 편협함,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며 대한민국 경제에 양잿물을 쏟아붓는 망국적 작태, 사법 시스템까지 장악하겠다는 오만함, 민주당의 폭거는 총선 결과에 담긴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며 지난 대선 결과에 여전히 불복하는 행태일 뿐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이 대표의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무너뜨릴지 걱정이 앞섭니다. 국민께서 선택해 주신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 모두가 힘을 모아 맞서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후퇴를 막고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정쟁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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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이혜식입니다. 오늘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 하나마나한 검찰 수사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을 명령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여당의 텃밭인 영남에서도 과반 가까운 국민이 특검법 발의 수사를 선호했습니다. 받은 사람은 조사하는 신용도 하지 않고 준 사람만 조사하는 검찰을 국민은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소환 한번 않고 4년을 뭉개온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임입니다. 이원석 총장의 엄정 수사가 실제 의미 있는 수사 결과를 낳으리라 믿는 국민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더욱이 명품백과 주가 조작을 묶어 한 번 조사로 털겠다니 보나마나 면죄부 수사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법 앞의 평등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민주법치국가의 대원칙입니다. 살아있는 권력도 법 앞에선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원칙은 대통령 가족 앞에서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민의에 귀 막지 말고 지금이라도 김건희 특검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라인 사태를 론스타 시즌2로 만들 셈입니까?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라인 사태를 론스타 시즌2로 만들 셈입니까?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일본 정부는 행정 지도에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과기정통부 차관이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며 우리 국민을 기만하려는 일본의 주장을 두둔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 정부와 론스타 간 국제투자 분쟁 소송 과정에서 론스타 측은 한덕수 총리의 한국 사회는 외국 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너무 강하다. 국회와 국민, 언론 매체들이 모두 외국 자본에 대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인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인용해 소송을 유리하게 끌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제투자 분쟁 소송에 대비해 마치 일본 정부에 유리하도록 근거라도 만들어주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라인 사태를 론스타 시즌2로 만들려고 합니까? 윤석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대한민국 정부입니까? 일본 정부입니까? 국민의힘 대변인이 라인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멍 때리고 있었다는 것은 왜곡이라고 강변하고 나선 것도 볼썽사납습니다. 우리 기업을 강탈하려는 일본 정부에 말 한마디도 못하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더욱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신뢰관계가 두텁다는 동문서답만 했습니다. 무엇이 왜곡이고 이런 정부를 대체 어떻게 믿으라는 말입니까? 이제라도 라인을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라인 지키기에 총력을 다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외국인이 선동인이 말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라인야오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경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우리 대한민국과 또 경제 안보적 관점에서 이 사건을 다루는 일본의 시각이 충돌하다 보니까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네이버 클라우드 해킹 사건의 주체가 중국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일본에서는 이 문제를 경제 안보적 관점에서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기업에 대한 보안 조치나 벌금 등 페널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본관계 재검토 등 적성국의 기업들에게 요구할 만한 과도한 조치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중국이 해킹 사건의 주체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해킹의 주체가 중국이라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빨리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일본 정부와 공동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한일 양국이 공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이번 사태로 인해 불거진 오해들을 빨리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태 해결을 위해서 또 우리 야당 대표분들께서도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지는 못할 망정 라인야오 사태를 반일 선동의 소재로 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자리에 섰기도 합니다.
야당의 대표라면은 자극적인 반일 메시지 대신에 한일 양국의 상호 이해와 존중, 호의 원칙에 따라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또 여야가 초당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실 줄 알았는데 현재 반일 선동의 소재로 쓰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동안 라인야오 사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과도한 조치의 개선을 위해서 5월 3일 날 한국을 방문하는 마츠카이 루이 그리고 사토 케이 등 일본의 자민당 의원들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번 사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민간과 또 정부와 여야, 국회가 함께하는 범정부적인 TF를 구성해서 신속한 공동 대응에 나서고 양국 정부가 공동 조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려왔습니다. 국익의 수호를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서는 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도 힘을 모아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악화 일로를 걸었다 한일 관계를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대반전의 계기를 이뤄내고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과정, 협력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라인야오 사태를 빌미로 반일 감정을 자극해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야당에게 촉구합니다. 야당에게 촉구합니다. 라인야오 사태를 빌미로 반일 선동에 나서는 것은 국익에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것은 축창가가 아니라 초당적인 협력일 뿐입니다. 더 이상 이 문제가 반일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자제를 촉구하며 하루빨리 민간, 여야, 국회, 정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을 해서 한일 양국이 공동조사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찬대 최고위원 후임으로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를 맡게 된 장경태 최고위원입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먼저 참석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대책단 단장 민영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치검찰 사건조작 대책단 주철현 사건조작 진상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책단에 박균택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책단 김현정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책단 이건태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책단 한민수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책단에 김동화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파악한 사건 조작 사례도 부지기수입니다. 민주당은 사건 조작을 크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추후 대책단과 당에서 구체적인 조작 사례를 하나씩 밝히고 진상을 규명해 갈 예정입니다. 5가지로 분류한 검찰의 사건 조작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수사 조작입니다. 검찰의 주장을 억지로 꿰 맞추기 위해 공문서 등을 조작한 행태입니다. 둘째, 진술 조작입니다.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 협박하여 진술 조작에 나선 것이 대표적입니다. 셋째, 증거 조작입니다. 대장동 재판에서 검찰이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르신으로 녹취록을 조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넷째,
증거 기록 조작입니다. 재판 증거를 조작해 사법부를 유린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사례입니다. 다섯째, 사실 조작입니다. 명백한 사실을 왜곡하고 짜집기하여 실존하지 않은 허위를 창작한 행위입니다. 오늘은 이 중 수사 조작과 관련해 이재명 당대표 공판에서 검찰의 공문서 조작 논란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영배 단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발족시킨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오늘 네 번째로 말씀하신 증거 기록을 조작한 내용을 가지고 회견을 하는데요. 이어서 이런 내용의 조작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특검도 할 거고, 그리고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하면서 폭로를 해갈 겁니다. 저희들이 짐작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가? 왜 이렇게 면담을 하자고 그러면 피하는가? 다 그동안 검찰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건을 조작, 활용해 왔기 때문에 그 진실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지금까지 피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현장 대책기도 하고 또 이런 자료들을 계속 수집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면 특별 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고 제도 개선 방안도 고민하고, 특히 이런 사건 조작에, 정치적 목적인 사건 조작에 나섰던, 앞장섰던 혹은 주도했던 그런 검사들에 대한 탄핵과 징계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 징계할 수 없기 때문에 입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실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표지가리 공문조작, 허위 진술을 주도한 검찰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회견문을 우선 낭독한 다음에 밖에서 질의응답에 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대문갑 김동아입니다. 표지가리, 공문조작, 허위진술 유도한 정치검찰,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로 바로 잡겠습니다. 전입가경, 갈수록 태산입니다. 검찰의 조작 수사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불법 해외와 협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대책단에는 여러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치검찰의 못된 버릇을 뿌리 뽑겠습니다. 지난 3월 공판 과정에서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공판에서 검찰의 공문서 조작 논란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문서의 겉장을 바꾸는 소위 표지가리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결제받은 문서의 표지와 결제받지 않은 문서의 내용을 짜집기했습니다. 위법한 공문서 위조로 참고인을 농락해 허위 진술을 끌어냈습니다. 결론 정해둔 짜집기 수사의 표지가리, 짜집기 공문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혐의 입증에 최모 전 성남시 기업 지원 과장의 진술을 제시했습니다. 2015년 이재명 성남시장의 호주, 뉴질랜드 출장에 김문기 전 성남도시공사 차장이 동행했다는 공문을 이 시장이 직접 결제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김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은 허위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재명 시장이 결제한 2014년 12월 1일 최초 공문에서 참석자는 김문기가 아닙니다. 이모 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출장 일정이 조정됩니다. 이에 공사는 2014년 12월 24일 참석자를 이모 씨에서 김문기 처장으로 변경 적시해 성남시에 통보합니다. 이 공문은 이재명 시장의 결재를 거치지 않습니다.
즉, 이 시장이 인지하지 못했고 아예 존재 자체를 알 수 없는 공문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왜 최 전 과장이 이상한 진술을 했을까요? 최 과장이 속았습니다. 검찰의 치졸한 공문서 위조 공작에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이 시장의 결제가 이루어진 공문과 그렇지 않은 공문을 표지가리로 섞습니다. 2014년 12월 2일자 문서 표지에 2014년 12월 24일자 속지를 짜집기에 새로운 문서로 생성한 것입니다. 검찰은 최 과장 신문 때 이 문서를 들이댑니다. 더욱이 공문을 직접 보여주지 않고 흐릿한 TV 화면 캡처본만 제시합니다. 최 과장은 검찰의 의도대로 속았고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합니다. 그렇게 검찰은 김문기가 참석자로 적시된 문서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결제했다는 허위 진술을 확보합니다. 군부 독재를 포함한 그 어떤 정권도 이렇게 타락하진 않았습니다. 제 아무리 정치검찰이라도 이리도 저열할 수는 없습니다. 제1야당 대표를 악마화하고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못된 심보의 반복적 사건 조작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이미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으로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땅히 주권자께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반성은커녕 여전히 증거 조작에 나선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정치검찰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정적제고라는 목적 수사에 현명한 주권자는 속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은 집요하게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나섰지만 지난 4월 10일 총선의 민의는 어땠습니까? 우리 대책단은 다짐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조작은 물론 검찰의 성남시 출장 공문 표지가리 실체를 철저히 파헤쳐겠습니다.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추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이끌겠습니다. 무너진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 세우고 나라의 정의를 되살리겠습니다. 함께 힘 모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023년 5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1동 이상입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대변인 김민수입니다. 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김동아 당선인이 학교 폭력 논란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오영택 대학생위원장이 진실규명 촉구 성명을 하고자 합니다. 네, 이에 서울시당 오영택 대학생위원장 소개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당 대학생위원장 오영택입니다. 금일 저희 대학생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갑 김동아 당선인 학교폭력 의혹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학교폭력 가해자를 국민의 대표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당선인이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당선인은 동급생들에게 심각한 수준의 폭행을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가했고 심지어는 이유 없이 장남 삼아 때리기도 했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다수의 동창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몸이 왜소한 친구들의 신체를 약점 잡아 조롱하고 야간 자율학습 중 자신을 불쾌하게 했다는 이유로 친구의 다리를 내려 찢기까지 했다는 목격담도 공개된 바 있습니다. 그야말로 악마도 울고 갈 이야기입니다. 피해자들은 김동아 당선인 때문에 학창시절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TV에서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예전의 끔찍한 기억이 떠오른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동아 당선인은 피해자들이 성공한 자신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제보를 결심한 것 같다고 말하며 왜곡된 증언을 보도한 언론사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뻔뻔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생활기록부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상해 진단서를 달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피해자들의 증언은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김동아 당선인께 묻습니다. 정말로 친구들을 폭행하거나 폭언을 내뱉은 적 없으십니까? 만일 그런 사실이 없다면 구차하게 이런저런 이유를 댈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도 친구 몸에 손댄 적 없다, 이 한마디의 해명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고 끝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법입니다. 이제라도 스스로 사실을 자백하시길 바랍니다. 단 한 번이라도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있다면 즉각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김동아 후보가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지역 유권자들이 미리 알았다면 김 후보는 절대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자당 국회의원 당선자의 논란과 관련해 소극적인 태도로 침묵하지 말고 감찰을 실시하든 징계 절차를 밟든 즉각 사실관계 파악 및 진상규명에 나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과 저희 대학생위원회는 억울한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에 앞장설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이해식입니다. 오늘 추가 온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김건희 여사 수사 방탄의 서막입니까?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장의 친윤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임명했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을 맡았던 대표적인 친윤 인사로 성남FC 사건 등 야당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이때 대통령의 신복을 중앙지검장에 앉힌 것은 기어코 김건희 여사를 성역으로 만들라는 신호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송경호 서울지검장을 친윤 검사로 교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검찰 인사는 봐주기 인사, 방탄 인사입니다. 더욱이 이 지검장은 어제 윤건영 의원을 비롯한 27명의 당선인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듯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에 대한 인권유린,
강압 수사, 불법 수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대표적인 정치검사입니다. 감찰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영전한 것입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 지휘한 고형곤 검사 또한 승진하였습니다. 이번 검찰 인사는 인사의 기준이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라는 사실을 똑똑히 확인시켜 줍니다. 무너져버린 법과 정의의 가치를 회복시키라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내린 명령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에서는 반성을 말하며 뒤로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라고 지시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의 검찰 장악력 유지를 위한 이번 검찰 인사는 국민의 분노를 끌어오르게 할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해내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다음 것도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라인을 강탈당할 처지에도 반일 감정부터 걱정합니까?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라인 사태에 침묵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을 두고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한다고 강변했습니다. 우리의 글로벌 플랫폼을 일본에 강탈당하게 생겼는데 대통령실은 반일 프레임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대체 무엇이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라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라인 강탈 시도에 손 놓고 있다가 국민의 분노가 들끓자 이제야 미적대며 나서는 것도 답답한데 반일 감정부터 걱정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심지어 고위 관계자는 네이버가 좀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시는 것이 최대한 유리할 것이라며 네이버에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피땀 흘려 일군 글로벌 플랫폼 사업을 통째로 빼앗기게 생겼는데 앞장서 막아주지는 못할 망정 해당 기업의 책임 떠넘길 궁리만 하는 정부의 행태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네이버가 전 세계 2억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을 기울였는지 안다면 야당을 비난하기에 앞서 일본의 부당함에 맞서야 합니다. 일본의 라인 강탈을 수수방관하는 윤석열 정부를 보며 국민께서는 역사, 미래 산업 다음은 독도를 팔아치우려는 것 아니냐며 분노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정부가 걱정할 것은 일본 정부가 아니라 우리 기업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행정지도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일본의 라인 침탈 시도에 정면 대응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인사 관련 논평입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조국혁신당 대변인 배수진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만이 검찰 인사의 기준인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 사법연수원 30기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보임됐습니다. 법무부는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전 정부와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를 열심히 했고 현 정권에 대해서는 봐주기를 할 인물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다는 겁니다. 송경호 검사장으로도 부족했나 봅니다.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 말고는 할 게 없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전주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보내는 전례 없는 인사를 할 만큼 윤 대통령 마음에 쏙 들었을 겁니다. 성남지청장 재직 시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성남 FC 후원금 사건으로 무리하게 기소한 바도 있고 최근에는 전 정부 정치보복 수사를 하며 강압수사, 불법 수사를 일삼았습니다. 이창수 검사장의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의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한다며 참고인의 가족에게까지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불법적 수사를 자행해 왔습니다.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들에 대한 무자비한 압수수색은 기본입니다. 수사를 마무리할 듯 말 듯하며 질질 끌더니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를 앞두고 무척이나 열을 올리며 수사를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저물기 전에 한자리 해보겠다는 것 아니면 무엇입니까? 정치검사의 전형 아닙니까? 이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를 제대로 할지 의문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방침은 휴지 조각이 되고 명품백 신속 수사도 슬그머니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묻습니다. 이번 서울중앙지검장 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나 신속 수사 방침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 체제에서도 관철될 것 같으신가요? 이번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를 보니 해답은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뿐이라는 것이 다시금 증명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양평고속도로 특혜, 고의 상습적 위조 이력서 제출, 뇌물성 후원, 관저 리모델링 공사 특혜 등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을 총망라한 종합특검 아니고서는 김건희 여사 수사는 한 발도 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합니다. 제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명품백을 받아도 주가 조작으로 23억 원의 수익을 올려도 고속도로를 자기네 땅 근처로 지나가게 만들어도 이력을 위조해 업무 방해를 해도 아무런 조사조차 없는 참으로 공정하기 그지없는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